이 책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지금 132페이지 132페이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 부분인데요. 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찾고자 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타고난 이기심이다. 아담 스미스는 모든 사람은 경제활동을 할 때 인간 본성에 충실하게 이기심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이기심이란 자신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해치는 몹쓸 심보가 아니다. 자, 이기심이란 말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기심은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왜 경제활동을 하죠?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욕망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이게 경제학 원론 교과서 앞페이지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간은 왜 경제활동을 하느냐? 욕망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욕망 뭐예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핸드폰 갖고 이제 그걸로 전화도 하고 정보도 찾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싹 봤는데 난 저거 필요 없어. 난 저런 거 갖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욕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사고 살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죠. 인생 뭐 핸드폰 없이 못 사냐.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란 거는 다른 사람이 그 핸드폰을 쓰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식구들하고 전화 통화할 수 있고 뭐 미국에 있는 내 친구하고도 영상 통화 할 수 있고 또 내비게이션 길 찾는 거 이런 것도 핸드폰으로 모르는 길도 다 찾아서 가고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맛집 이런 것도 식당 다 찾아내고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이거 옆에서 보면서 아 나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나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야?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 그럼 핸드폰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1교시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너희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지는데 국가가 나한테 핸드폰 해줘요. 이게 아니고 내가 돈 모아서 핸드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핸드폰을 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뭐든지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거를 사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근데 그 욕망 때문에 경제활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도 닦는 도인처럼 그냥 살겠다.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경제활동 전혀 안 하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그 테레비 뭐 자연인 이런 거 프로그램 보면은 거기 들어가서 산속에 가서 농사 짓고 살아도 예? 숟가락 젓가락은 있어야 돼요. 숟가락 젓가락 자기가 만들어요? 사다가 그죠? 사야 되잖아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교환도 하고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다 하는데 이러한 이기심 혹은 욕망 때문에 이렇게 뭘 주고받고 팔고 사고 할 때 항상 인간은 자기 나를 사랑하죠. 그래서 나한테 손해되는 일은 절대 하기 싫어해요. 물건 하나 사도 이 핸드폰을 누가 탁 사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에 사시오. 그러면 그거 1,000만 원 주고 사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은 인간은 절대로 안 한다고. 어떻게 해요? 이 핸드폰이란 게 지금 가격이 대체 얼마야? 내가 얼마에 사면은 적정 가격이고 내가 손해 안 보고
좋은 값에 사는 거야. 이거를 연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가게도 가보고 저 가게도 가보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이래서 뭘 하나 살 때 제일 좋은 물건인데 제일 싼 값에 파는 걸 막 찾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것도 다 욕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손해보기 싫어하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물건 하나 살 때도 가격을 다 조사하고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정 가격이란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장에 나가서 사기치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날에. 오늘날에는 더나 정보통신이 빠르니까 핸드폰 켜고 쿠팡에서 이거 얼마야 하면은 가격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기쳐요? 사기 못 쳐요. 핸드폰 1,000만에 팝니다.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란 건 뭐야? 모든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나한테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시장에서 서로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거는 얼마에 사야 좋은 거야? 지금 뭐는 싼 값에 나왔는데 지금 사면 그게 좋대? 그러면은 사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기구라는 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죠? 그래서 이 가격 기구가 작동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빵 구워서 파는 빵 장사는 열심히 빵을 만들어서 파는데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빵을 더 싼 값에 만들면 더 돈을 잘 벌겠죠. 노력하는 거예요. 기술 개발하고, 그죠? 노력해서 점점점 생산성을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사회의 경제는 점점 상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모든 재화가 풍부하고 모든 재화가 과거보다는 더 싼 값에 더 질 좋은 더 개량된 상품이 더 싼 값에 판매되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서 이 가격 기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만스러운 가격에 교환을 하지 않아요. 서로가 만족해야 그 가격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 제도 안에서는 심지어 인간의 이기심조차도 나만 좋게, 나에게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 서로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수록 서로에게 더 이득이 되는, 전체 사회에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기심이란 거를 나쁜 것으로만 그렇게 정죄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사회 경제가 굴러가는 거는 인간의 어떤 도덕이라든가 자비심이라든가 선의에 의해서만 이 인간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다. 인간 사회가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이기심. 이기심 때문에 인간 사회가 지금 잘 굴러가게 돼요. 근데 참 묘하죠.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원래 잘못 작동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죠? 경제 범죄. 제가 예전에 중국 식품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온갖 식품에 페인트 칠을 하고 막 호르몬 주사를 넣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겠다고 해가지고 뭐 각종 먹을 수 없는 식재료들 막 만들어내는, 그게 이기심이 그렇게 작동되면은 파괴적인 거죠, 인간 모두에게.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시장경제제도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어떻게? 법을 만들어.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제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 때리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저기 파에다가 초록색 페인트 칠해요. 우리나라 대파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인생 끝장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그런 제도가 지금 아직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134페이지에 보면은 버나드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 버나드 맨더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힘을 다하지 않는다. 잠자는 욕망을 깨워주는 것이 없다면 사람이 지닌 탁월함과 능력은 언제까지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열정이 빠진 몸뚱이는 바람 한 줄기 없는 가운데 육중하게 서 있는 풍차나 매 한 가지다. 사람 사는 사회를 굳세게 만들려면 열정을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욕망과 열정을 자극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왜 맞는 말이냐면,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열정과 욕망 없이는 아무도 안 해요. 내가 이전까지 없던 회사인데 이걸 만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테슬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없는데도 누군가가 전기자동차 지금쯤은 만들었겠지. 물론 만들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의 테슬라 같은 기업을 만들어낼까요? 그럴 가능성은 적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아주 유니크한 사람이에요.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이 인간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가까이서 일을 한 사람들, 그 공장이나 그 회사에서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무시무시한 인간이에요.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공장에서 그냥 거의 숙식같이 하면서 사는데, 그 개발팀이나 이렇게 그쪽 그 테크니션들 모임 이런 데 가서는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뭐 개발하라, 뭐 이렇게 하라 지시했는데 안 되면요, 다 잘라버리고, 막 이거 이따위로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월급 많이 줬는데 너희들 이렇게밖에 일 못하냐, 다 나가라 그래,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테슬라라는 그 기업은요, 미국에서 제일 가는 그 테크니션들, 제일 천재적인 이런 이 아이디어 갖고 있는 놈들이 득실하게 모여서 하는데도 거기서도 경쟁이 센데, 일론 머스크 눈 밖에 나면요 곧바로 그냥 아웃이래요. 그래서 그, 그 아주 그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들 벌벌벌 떤대요, 일론 머스크 나타나면. 우리가 보기엔 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막 추진력 가지고 할 때,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과 욕망이에요. 열정과 욕망. 그런 거 없이 그런 회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 그런 사회 분위기, 그죠? 사회 시스템. 그게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저 러시아 같은 나라에 일론 머스크가 태어났어 봐요. 러시아에서 테슬라 같은 기업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예? 없어요. 안 돼요. 우리나라요? 택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 태어났으면요, 일론 머스크 자기의 그 꿈 이런 걸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창업을 하고 혁신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혁신이라는 거는요, 이 사회에 어떤 조직이 혁신을 일으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에 어떤 조직이 혁신을 일으켜요? 동창회가, 고등학교 동창회가 이 사회 혁신을 일으켜요? 아니면 공무원들, 시청, 도청, 구청, 그런 공공기관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럼 뭐 교회가 그러면 사회 혁신을 일으키면, 그런 거 없어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은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기업. 기업만큼 혁신을 많이 일으키는 조직이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조가 혁신을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 이런 게 혁신이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이게. 물론 이 기술은 핸드폰 이 기술은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어떤 연구소냐면 사실은 군사기술연구소에서 많이 만들어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요. 새로운 기술이. 왜냐면 군사의 이 기술이 첨단 기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기술 개발 많이 하는데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되면은 기업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상품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좌표를 찍고 이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것도 다 군사기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용화해서 내비게이션 이 프로그램은 회사 일반 기업에서 만들어서 지금 우리한테 제공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혁신이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연구소와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연구소는 기술을 만들고 기업은 그 기술을 받아서 실생활에 응용하는 혁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업이 없으면 여러분 기업이 없으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의미에서 눈에 띄는 혁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업만큼 혁신을 많이 일으키는 조직이 없어요. 그런데 기업은 왜 혁신을 일으킬까요? 기업은 쉽게 말하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 욕망이죠 그것도. 이기심이죠. 이걸 만들어서 팔면 돈 벌 수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어서 팔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이걸 항상 고민하는 게 기업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 합스바 이 새로운 기술을 상품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지 이걸 누가 연구해요? 기업에서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핸드폰도 만들어내고 그죠?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어요? 컴퓨터를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기업이잖아요. 그죠? IBM 이런 기업. 공무원들이 만들지 않아요. 어떤 그런 조직, 공적 조직이. 그러니까 공무원 혹은 국가 행정 시스템이거든요. 다 뭐냐면 소비 조직이에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그냥 무한대로 쓰고 있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뭐 새로운 게 뭐가 생산돼서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사회 속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만들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거는 뭐다? 기업의 혁신이다. 그러니까 혁신은 기업이 하는 거예요. 뭐 정당이요? 민주당이 무슨 혁신을 일으켰어요? 예? 정부가 없어요. 민주당 안에 무슨 혁신 어쩌고 하는 그 저기 세력이 있죠. 말은 좋아서 혁신인데 걔네들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혁신이라는 단어 쓰는 거고요. 정당은 혁신 세력이 아니에요. 민주당이고 뭐가. 기업이 혁신 세력입니다. 기업. 그래서 기업이 이 사회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지금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기업들, 애플, 그죠? 컴퓨터, 전화기 다 그래서 애플에서 핸드폰 만들었잖아요. 스마트폰,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죠? 윈도우 하나 나옴으로써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얼마나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그 혁신이죠. 우리 옛날에 윈도우 없을 때 도스 명령어 가지고 컴퓨터 할 때 그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도스 명령어. 저도 그거 처음 공부해서 컴퓨터 했거든요. 도스 명령어. 근데 윈도우 나오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또 마우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날 뭐 테슬라에서 심지어 우주에 인공위성 올리는 로켓, 그것도 로켓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갔다 오면 다시 또 제자리 돌아와서 딱 파킹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어? 로켓 재활용하잖아요. 그 비용 확 줄고 인공위성 올리고. 이런 기술들 누가 만듭니까? 다 기업이 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모든 게 다 기업. 아마존, 그죠? 아마존 같은 게. 우리도 지금 뭐 쿠팡에서 이거 온라인 판매 다 하지만 아마존이 온라인 상거래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 혁신이죠. 그게 혁신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지금 집에서 요거 이 핸드폰으로 물건 주문해서 생수 배달받고 뭐 반찬도 배달받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변화는 다 기업이 만든 거고, 기업은 왜 혁신을 일으키느냐? 똑같아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러니까 이기심을 욕하면 안 돼요. 이기심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고 혁신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스템, 이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는 왜 망해요? 기업이 다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공기업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국가가 소유한 기업이에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뭐 하면요, 그런 혁신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나요. 공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기업이 몇 개 있긴 있죠, 그죠? 한국전력공사.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문제가 지금 또 심각한 거잖아요. 원자력 다 때려 엎어버리고 지금 태양광 한다고 난리치고 전기값은 지금 올라가고, 미래 AI 산업하려면 전기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태양광으로 AI 산업 못해요. 첨단 과학기술 산업 못해요. 컴퓨터 칩 만드는 거, 이거 삼성에서 전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기값 올려놓고 뭐 삼성 보러 하이닉스 보러 뭐 공장해라? 어떻게 해요? 전기값이 비싼데 미국으로 가야지 나.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업. 그거를 재벌이라 부르고 욕을 하고 말이야. 돌을 던지고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재벌 다 해체하고 나면은 누가 이 사회 혁신을 일으키고 경제는 어떻게 해서 이게 굴러가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업, 그죠? 특별히 이 열정, 이기심과 열정을 자극하고 새로운 창업을 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회사들이 등장하게 하고, 그래서 사회가 다 발전하는 거야. 다 발전하는 거야. 맨날 해먹는 그런 기업만 또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없어요. 기술 혁신 때문에 지금은 이 산업이 우리의 핵심 산업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다른 산업이 또 우리 국가의 핵심 산업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기업 혁신이 또 일어나야 되고, 그걸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국가도 발전하고 우리의 경제가 윤택해지는 거지.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이재명이 하는 식으로 이따위로 지금 경제 규제나 잔뜩 해놓고 말이야. 그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떠난 기업의 숫자가 2천 몇백 개예요. 2,300 몇 개인가. 2,300 개인가. 그런 기업들이 한국을 떠났어요. 돌아오는 기업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돌아오기로 한 기업이 5개래요. 근데 그게 돌아온 기업이 아니고 돌아오기로 한 기업이래요. 5개.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회사가 2천 몇 개가 떠났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왜? 관세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이제는. 그 기업이 2천 몇 개 떠나면요, 일자리는 몇 개 떠난 거예요? 예? 일자리는. 그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한 거고 그만큼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135페이지.
국가나 기관 등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억압하는 일 없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가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상태, 자유로운 경제 환경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해?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그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함께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세상이냐?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재벌은 다 때려잡겠습니다. 다 해체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무슨 다 함께 잘 살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기관이 개입해서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특별히 지금 최근에 나온 부동산 정책 같은 거는 국가가 개입한 건데 개입을 함으로 일이 지금 점점 더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유방임 상태라는 말이 나와요. 자유방임주의. 경제는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는 아무런 국가의 개입 없이 100% 내버려두면은 지가 알아서 잘 돌아간다. 그게 이제 자유방임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자유시장 경제 이론 여기서 이 아담 스미스를 출발점으로 한 고전 경제학자들은 결국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제학이 발전하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경제를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방임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정착하는 거냐 그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방임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정부의 개입을 하지 말아라. 정부가 경제 개입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일체의 경제에 대한 개입하지 말아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지나간 서양의 또 우리의 역사를 쭉 되짚어 보면은 이 자유시장 경제 제도거든요. 제도. 이 제도라는 거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장이 만들어낸 거다. 그럴까요? 시장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 제도를 다 만들어냈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제도라는 거는 법이거든요. 법령. 근데 법은 누가 만들어요? 입법기관에서 만든다고요. 그리고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면 이 사법기관에서는 법을 강제하고 법을 안 지키면 처벌하고 이렇게 해서 법이 통용되게끔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고 또 행정기관도 그 새로 만든 법이 실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걸 잘 감시하고 이렇게 정책을 또 만드는 역할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하는 거고 이거 정부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즉 자유시장 경제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제도는 결국 제일 핵심이 법이고 법은 입법기관, 사법기관 없이는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통용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제도라는 거는 국가기관, 입법기관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들이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 제도를 잘 다듬어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제도라는 거는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인위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또 쉽게 말하면 지혜를 모아서 연구를 많이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도를 좀 더 손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걸 보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도라는 게 점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제도를 지금도 오늘날에도 시장경제 제도라는 게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바뀌고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사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시장경제 제도도 계속해서 보완해야 되는, 이런 법적으로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하고 이거를 잘 운영하는 그런 기능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이 정부, 국가기관이 하는 거라고.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어느 정도는 이 제도를 만들고 다듬어 가는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뭐 자유방임, 또 완전히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막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 예를 들면 토지를 뭐 팔고 사는데 국가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거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는 국가가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은행 대출 서류에 아까 뭐 들은 건데 서울시에서 뭐 그 추천서를 써줘야 된대요. 융자 추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융자 받는데 정부가, 시 정부가, 서울시가 융자 추천서를 써줘야 어, 융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자유시장 경제야? 아니죠. 그런 국가의 추천서 없이는 못하는, 융자 못 받는 나라, 그 어떤 나라야? 그게 거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지금.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 제도라는 거는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 한 정부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인류의 어떤 지혜가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는 보수는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 지금 그 현재 제도를 바꾸지 말고 웬만하면. 그래서 이 진보 세력은 항상 다 때려 엎고 새로운 거 이렇게 바꾸자 그러는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우리 선대들부터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사람들의, 그 세대들의 집단적인 어떤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온 거다 이거야. 이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게, 왜 가치가 있냐면 수없이 많은 실전 경험, 실제 이 제도를 실시한 거죠.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검증된 거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검증이 되었고, 또 그동안에 혹시 이 제도에 어떤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은 계속해서 그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다듬어 왔다 이거, 다듬어 왔다. 이게 한 세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거는 검증되고 이건 다듬어 온 건데, 네가 말하는 혁신, 어떤 그 뭐 혁명 해가지고 뭐 새로운 사회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을지 네가 해봤어? 네가 해봤어? 지금 현재 제도는 우리가 다 해본 거야. 이건 작동 잘 돼. 네가 말하는 거는 해봤어? 안 해봤죠.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한번 해보자 이거, 해보자. 잘 될 거다. 안 되면 어떡할래? 안 되면 어떡할래? 누가 책임질래?
이게 사회는요, 이게 실험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실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팍팍한 인생 어렵게 다들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제도 다 때려 엎고 난생 해보지도 않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해서 해보자고? 그래, 해볼 수는 있겠죠, 그죠? 마음 먹으면 다 같이 동의하면. 근데 해봤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그동안에 이 사회적 비용은 누가 다 지불할 거야? 이 모든 피해와. 그러니까 제도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이게 보수이잖아요. 왜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느냐? 이 제도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100%뭐 만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 한 8, 90% 이상 사람들이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돼 왔다. 그러므로 이거를 어느 순간에 다 때려엎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가자라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위험한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경쟁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도도새는 왜 멸종했을까? 이게 도도새라는 새가 사는 그 섬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모리셔스 섬. 1507년에 포르투갈의 그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에 있는 어떤 섬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올라갔더니 거기는 포유류가 살지 않는 섬이래요. 포유류가. 뭘 잡아먹는 이런 동물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새가 있는데 도도새라는 새가 있는데 이 도도새라는 새는 포유류의 위협이 없이 아주 그냥 평안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거죠. 섬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경쟁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편안하게 항상 먹이는 충분하고 새들끼리도 경쟁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가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요 덩치가 커지고 그러는데 날개는 점점 퇴화하는 거예요. 날개가. 그래갖고 날지를 못하는 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도도새가 거기에 날아서 왔겠죠. 섬이니까. 도도새 조상들은 잘 날아다녔겠죠. 그리고 왔는데 이 새가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이제 점점 날개는 퇴화하고 덩치는 커지고 그런데도 그 열매 도도새들이 먹는 열매가 도도나무 열매래요. 그 열매는 항상 풍족하니까 그냥 뭐 일어나면은 그거 먹고 그거 잘 살았는데 이제 인간이 그 섬을 발견해서 올라가서 이제 보니까 어때요? 이 뱃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식량을 이제 싣고 다니는데 오랫동안 항해하면은 식량이 많이 떨어지면 뭐 물고기 잡아서도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물고기만 먹다가 섬이 있어서 올라갔더니 새가 있네, 새. 어떻게 보니까 살도 퉁퉁하게 잘 쪘어요. 야, 저거 잡아가지고 저 불에 구워 먹으면은 맛있겠다. 튀겨 먹으면 치킨 맛이 나지 않을까? 양념치킨 뭐 이래가지고 그 새를 사냥하는데 이 새들이 도망도 안 간대요. 안 갔대요. 사냥 당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도도새를 배고프면 가서 그냥 한 마리 그 주워오는 식으로 잡아다가 먹고 또 털은 또 예뻤대네요. 그래갖고 푸른 빛깔 깃털은 귀족 여성들의 모자 장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털도 돈이 된다? 그럼 막 잡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멸종. 거기다가 이제 그 모리서스 섬의 이 포유류 뭐 돼지, 원숭이,
또 배에는 쥐가 많거든요. 그 쥐들이 또 상륙해서 올라가고. 예. 그러면은 이것들이 도도새 알을 다 또 이제 먹어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도새가 결국 도망도 못 가요. 날질 못하니까. 멸종하는. 그래서 이게 이 예를 왜 얘기하냐면 편안한 삶, 아무 염려가 없는 삶, 풍족한 삶. 그게 결코 어떻게 되느냐? 이 새를 퇴화시켜, 퇴화. 비행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한 거야, 망한 거야. 외래 침입종. 외국에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침입종에 의해서 전멸당해. 그 침입종이 누구야? 인간. 인간이 가장 무서운 침입종이죠. 인간이 다 잡아먹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편안하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아요. 기업도 그래, 기업도. 기업도 편안하게 이렇게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죠. 그게 결국은 뭐야? 도도새처럼 되는 거예요. 도도새. 우리나라의 농업이 지금 도도새예요. 왜냐하면 외국 쌀 혹은 외국 농산물, 외국 과일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놨잖아요. 이게 쇄국 정책이라고, 쇄국 정책. 문을 꽉 막아놓고 우리 안에서 이제 농산물 유통, 우리 농산물만 유통되게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구리 종합시장에 그 큰 시장, 농산물 시장에 사과 사러 갔는데 사과가 3개에 2만 원이에요. 부모님 모시고 사과 사러 갔는데 사과가 3알에 2만 원.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고깃값보다 사과값이 더 비싸다. 그 제가 뭐라 했냐면 그 자리에서 미국 과일 수입해야 된다. 미국 농산물, 미국 사과 수입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 말은. 제가 미국에서 17년 살았는데 미국 사과 맛있고 싸요. 사과 종류도 많고 우리나라 사과보다 더 맛있는 사과도 있어요. 근데 그 사과가 그 수입해서 갖다 놓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거 사과 3알에 2만 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과일도 비싸서 마음대로 못 먹는 나라예요, 지금. 외국 나와 보세요. 과일이 얼마나 싼데요. 네? 그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시장 가면요, 과일 같은 거는 진짜 쌓아놓고 먹어요, 이렇게. 물론 미국도 이제 요즘 물가 올라서 비싸다고 그러는데 한국 비하면요 싸죠. 근데 외국 거 못 들어오게 막아놓으면요, 우리나라 그 과수원이고 뭐 농부들, 농산물 만드는 분들 편안하죠. 국가에서 쌀 다 사준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해요. 도도새, 도도새.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이 농산물이 지금 돌아가는 거는 이게 도도새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첫째가 1등이 미국이고요. 2등이 어딘지 아세요? 2등이 네덜란드예요. 근데 네덜란드가 땅이 넓어요? 아니 기후가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2등 농산물 수출 2등 국가죠? 그게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스마트팜. 우리나라 그 온실 있죠, 온실. 비닐로 쳐서 만든 거. 그쪽 스마트팜은요, 온실이 아니고 이렇게 비닐로 친 대나무로 해서 파이프로 해서 비닐로 친 게 아니고 이 건물을 지어요. 건물에 층층이 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 흙을 쌓아가지고 그 스마트팜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일조량을 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햇볕 들어오게 하고 물도 시간 되면 쫙 주고
온도도 딱 맞춰가지고요. 원하는 작물을 거기서 다 생산하고 비료 쫙 줘가지고요. 그래서 농산물 뭐든지 채소면 채소, 뭐 과일이면 과일 뭐든지 다 만들어내요. 다 생산해요.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해요? 수출해요. 수출. 예, 그 스마트팜 사진 큰 거 이미지. 예, 그거 좋네. 그거 보여주세요. 그 스마트팜.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스마트팜 같은 건데 이거 작은 거예요. 네덜란드 스마트팜은 엄청 커요. 예. 그러니까 온실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온실에 뭐 수천 배 규모로 하는데 모든 종류의 채소를 전략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수출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우리나라는 이게 농업 개혁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농업 개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스마트팜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스마트팜 지어갖고 막 생산 막 1년 12달 막 하잖아요. 그러면 농산물값 싸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이 난리쳐. 데모해요. 우리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예? 그래갖고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현재 농민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자구책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든지, 예? 아니면 혼자 하기 힘들면은 마을 단위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건 자기들이 더 소득을 높이고 농업을 근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저렇게 하면요, 과일도 사철 과일 다 재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싼 값에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과 세 알에 2만 원 놓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농업 개혁을 전 세계적으로 안 한 나라가 일본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진국 중에. 일본도 자민당이 그 표 때문에, 선거 때 표 때문에 농부들 그 표 이식해서 개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민당도 이제 좀 있으면 이거 이제 개혁하자고 해서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쇄국 정책 모든 거를 수입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좋은 게. 이게 센 놈이 하나 들어와서 이 시장을 좀 흔들면요. 그러면 시장 이 생산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혜택을 입게 돼요. 더 싼 값에 좋은 농산물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김치도 더 싸게 잘 만들 수 있고요. 아니 왜 중국에서 고춧가루, 그 더러운 고춧가루를 왜 수입해다가 우리가 먹냐고요. 스마트팜 만들어서 고추 농사 쫙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깨끗하게 재배해서 빨간 고추 쫙 말려가지고 쫙 빻아가지고 싼 값에 고춧가루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얼마든지. 우리가 안심하고, 예? 싼 값에 고춧가루 사다 먹는 건데, 지금 저도 고민이, 시장에서 고춧가루 지금 사면은 이게 중국산 아니야? 이래갖고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고추장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중국산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거 고추장도 시장에서 파는 거.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우리가 배추고 뭐고 다 싼 값에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을 또 높일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땅은 이제 그 면적이 좁아도 건물을 이렇게 딱 지어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팜을 하면요, 몇 배의 그 생산을 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이게 계절을 안 타잖아요. 한겨울에도 할 수 있어요. 농사 사시사철 괜찮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소득을 높여갈 수 있는데 이거 다 막아놓고 자급산업 보호한다고 쇄국 정책,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외국 기업도 들어오게 하고 외국 농산물도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자극을 줘서 그죠? 자극을 줘야 돼. 자극을 줘서 아 이렇게 농사 짓는 시대는 지났구나. 그죠? 아 우리나라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고 경쟁력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저거 스마트팜 짓는 거 저거 우리나라 네덜란드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가 네덜란드만 못해요. 뭐 땅이 뭐 적어요. 뭐가 우리가 수출을 못해요. 뭐가 못해. 그 자국민들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농산물 최고 좋은 농산물로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고 그 얼마나 좋아요. 생활비 내려가고. 그래서 경쟁이 없으면 행복해지냐 아니에요. 경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경쟁이 결국은 경쟁 당사자들은 좀 힘들죠. 경쟁 그죠? 너무 없어요. 그거 그림 좋네.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층층이 된 거 방금 스마트팜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니 오른쪽에 저 방금 그거 방금 지나갔는데 그거 그건가? 그거 말고 더 큰 거 그거 그 그림 좋네.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IT로 농사 짓는다. IT로 쭉 내려가 보세요. 아래쪽에 사진이. 그러니까 땅이 그거 땅이 좁아도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땅이 좁아도 이거 아파트처럼 몇 층으로 지금 층을 올려서 농사 지으니까 이거는 고층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거는 이제 IT로 농사 짓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뭐 옛날 뭐 소 끌고 쟁기 몰아가지고 이거 지금 농사 짓고 이런 시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첨단 기술을 다 있는 나라고 이런 첨단 농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이 제도가 문제지. 제도가 안 넘어가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못 넘어가게 막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정부가. 쌀만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논농사 안 하고도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개발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모작, 이모작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스마트팜에서 하면은 얼마든지. 그래서 북한 통일되면요. 사실 이런 스마트팜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 식량 문제 금방 해결되고. 그죠? 이거 해가지고 전 세계 수출하고 하셔야 돼. 우리나라 저거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면요. 중국 사람들 얼마나 안심하고 먹겠어요. 우리나라 채소, 농산물. 그러니까 중국에도 다들 불안해서 못 먹는 거야. 지네 나라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쟁이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고 경쟁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기술 개발되고 더 좋은 기업이 등장하고 더 좋은 싼 값의 상품이 등장한다. 등장한다. 네, 143페이지 거기 토드 부크홀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재화는 우리에게 어떤 원초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뇌로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의 기운을 자극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막스는 자본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왜 멸망하냐면 자본주의가 공급은 계속 확대되는데 수요가 확대되지 않아서 결국 자본주의는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황이거든요. 공황. 막 상품은 막 엄청 많이 생산됐는데 쌓여 있는데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경제 공황이죠.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망했죠. 왜 안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왜 안 망하냐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될 때마다 새로운 수요가 개발돼요. 그래서 안 망한 겁니다. 즉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요, 스마트폰에 대한 욕망, 수요가 없어요. 상품 자체가 없으니까. 스마트폰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스마트폰을 요구하는 수요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스마트폰이 시장에 따단하고 나왔어요. 애플의 그 사장이었던 누굽니까? 그 양반이 까만색 옷, 까만색 바지에 까만색 스웨터 다 입고 나와서 애플 스마트폰 처음 이제 소개할 때 그 영상 아시죠? 전 세계가 깜짝 놀라. 자, 그 순간에 뭐야? 이 스마트폰을 향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긴 거야. 이야, 저 애플 저 스마트폰 저런 걸어다니는 컴퓨터네. 손 안에 컴퓨터가 들어온 거야. 나 저거 갖고 싶어. 나도 갖고 싶어. 수요가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요 상품이 새로운 상품이 혁신을 통해서 개발돼서 시장에 나올 때마다 수요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해. 계속 증가해. 여러분들이 쿠팡 같은 데 가서 이제 보시면요. 내가 꼭 뭐 필요하다 쿠팡에서 살 수도 있지만 그 전철에 앉아가지고 요즘에는 새로운 상품이 뭐가 나왔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여름에 그 모기 잡는 기계라 그럴까요? 그 이렇게 놔두면은 모기가 지가 날아 들어가서 자살해서 죽어요. 근데 여름에 모기 많은 철에 옛날에는 이거 파리채로 잡다가 그다음에 전기 모기채로 잡다가 그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저게 한 10만 원 하는데 저거를 이렇게 전기 꽂아서 방에다가 이렇게 켜놓으면은 모기를 안 잡아도 모기가 지가 알아서 글로 불빛 보고 들어가서 전기에 타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저거 이번 여름에 하나 있어야겠는데 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재화는 우리에게 원초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 말이. 그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사잖아요. 이사 갈 때 보면은 별의별 물건이 창고에서 다 나오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뭐 결국은 별 사용도 안 하고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이 계속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수요가 창출되고 해서 결국 시장 경제 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 멸망하지 않아요. 시장 경제 제도. 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시장 제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없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다 똑같이 사는 나라, 똑같이 잘 못 사는 나라죠.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쿠바와 북한과 부탄이에요. 쿠바, 북한, 부탄. 부탄 알죠, 여러분? 히말라야 저쪽에. 제가 몇 년 전에 하루는 세문안교회 예배 갔는데 주일 예배 들어갔더니 그날은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느 주일인가. 그래서 부목사가 그때 담임 목사 오기 전이구나. 예. 그래서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아주 젊은 친구야. 젊은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부탄이래요. 부탄. 행복 지수가 제일 높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탄 같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냐. 뭐 이딴 소리를
헛소리를 막 설교랍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부탄이란 나라가 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부탄이란 나라가 어디 있나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있는 네팔 옆에 부탄인데 그 나라의 그 시스템은 사회주의 국가고요. 그 다음에 국민 소득을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나라 저기 백 몇십이 가난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행복 지수가 제일 높대요. 그래갖고서는 그 하여튼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죠. 행복하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행복 지수가 높지도 않대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부탄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부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지금 한국으로 여기 외노자 와서 돈 벌. 부탄 사람도 그 네팔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한국어 열풍 분대요. 그래갖고 한국어로 왜 한국어로 좀 할 줄 알면 한국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다시 부탄으로 오면요 그 번 돈으로 떵떵거리고 산대요. 큰 집 짓고. 그럼 어느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시장경제제도 대초에 도입해서 하여튼 아시아에서 이런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예? 다른 나라들 다 지리멸렬하고 다 거지같이 사는데 그래도 서구 서양 열강들 사이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경제력으로 따지면 12에서 15위권 사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계속. 거기 껴서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이고 서방 세계에 속한 국가예요. 서방 세계. 살만한 나라죠. 살만한 나라. 살만한 나라 된 게 다 뭐야? 제도 덕분이에요. 제도. 그래서 정강 목사님 말씀이 뭐야?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이 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를 채택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최빈국이죠. 우리나라가. 그 60년대 초반만 해도 필리핀보다 못 살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제도가 한번 제대로 된 제도가 딱 채택되면요. 그 제도 안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쫙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 시장경제제도를 제대로 적용해서 발전한 그런 아주 훌륭한 케이스죠. 146페이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 그래서 프랑스 경제학자 뱅상드 구르네는 막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래서 라세페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여기 라세페어가 이 자유방임주의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하여튼 이 라세페어는 그냥 내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저기 노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정리한 노트. 그 뱅상드 구르네가 막지 말고 내버려 두라란 말에서 라세페어란 말에서 자유방임주의란 말이 생겼는데 이 말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하지 말아라. 하예크라고 하는 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면서 이 자유주의 철학자죠. 이 사람은 시장의 발전 과정은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는 진화의 과정이다. 자생적 질서라는 말이 그거예요. 시장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동력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질서가 생긴다. 질서가. 그래서 자본주의 제도 혹은 시장경제제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시장에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낸 제도다.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졌다고 해서 인간의 의식적 노력 없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법이 만들어졌고 법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 만들어져 시행착오를 통해 다듬어졌다.
그러므로 제도는 시장에서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한 자연적 결과로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디자인하고 다듬은 결과이기도 하다. 제가 쓴 글인데 어때요? 이해되세요? 예, 그렇죠. 인간이 의식적으로 디자인한 거예요. 디자인. 그래서 이 제도라는 거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의식적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식적 노력을 통하여 이거를 다듬어 가야 된다. 다듬어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책이 끝났어요. 여기 이 책 이제 그래서 9월 첫째 주부터 해서 지금 10월 말인데 뭐 2달 정도 걸렸는데 하여튼 책 강의 끝냈고요. 이제 요 다음 거는 뭘 할 거냐면 아까 그거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뭘 강의할 거냐면 막스 레닌주의에 대해서 좀 강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경제 제도만 계속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막스 레닌주의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경제제도에 반대하는 정치경제학 이란 게 있고 막스주의 경제학이죠. 그 경제학의 또 뒤에는 뭐가 있냐면 유물론 역사관 혹은 유물론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물론도 제가 좀 설명할 거고 거기에 이제 혁명 이론과 국가론 이런 게 다 추가되면은 이제 막스 레닌주의가 되는 건데 제가 이 막스 레닌주의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학교 우리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이거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 되냐면 한 9페이지 되나? 저기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으신 게 좋아요. 거기 보면은 각주도 있거든요. 잠깐 거기 각주는 좀 작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각주도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각주도 좀 읽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잠깐 올라가서 8페이지 여기 보면은 네오 막스주의 아니 그 아래 다시 제목 야 거기 네오 막스주의와 정체성 정치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통적인 막스 레닌주의 말고 그 막스의 주장을 약간 수정한 그렇지만 여전히 위험한 그런 좌파 이론이죠. 네오 막스주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뭐 그람시 말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람시, 뭐 진지전 뭐 이런 말. 그래서 그 대체 그람시는 누구며 어떤 주장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막스 레닌주의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서구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네오 막스주의와 그다음에 정체성 정치는 뭐냐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그 흐름이죠. 그래서 이거를 네오 막스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덴티티 팔러틱스라 그래서 그런 요런 용어로 좀 통일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지금 맞서 싸우는 뭐 동성애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표현의 자유를 막는 그런 이슈들 그런 거 그런 그 적대 진영의 이론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팔러틱스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정체성 정치 이론. 그래서 이 정체성 정치 이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로 올라가셔서 막스 레닌주의에 대해서 이게 뭐냐? 근데 이제 막스 레닌주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대 이론, 현대 그 좌파 이론들도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설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는요 이론이에요. 어떤 이론이냐면 사회에 대한 이론이고 역사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뭘 연구했냐면 인간 사회를 연구했는데 어떤 시대의 단편적인
사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한국 사회를 연구한 게 아니고 이 역사 속에 있는 인류가 걸어온 이 역사를 쭉 관통하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막스의 이론은 현재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다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물론 그런 이론을 만들고 그런 설명을 시도한 사람이 칼 막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물론 이런 사회를 연구하고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막스와 그들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그런 학자들은 과거의 사회와 역사를 설명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막스는 단순하게 사회와 역사 발전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회를, 역사를 변화시키는 혁명운동까지 한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막스는 이론가이면서 뭐예요? 실천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론, 사회 이론을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서 사회를 혁명을 통하여 바꾸고 역사를 바꿔나가는 운동을 한 거야. 사회운동, 혁명운동이죠. 그 혁명운동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산주의 운동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설명을 쭉 이렇게 하면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까지 보여준 거야. 이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 미래에. 그래서 역사는 결국 공산사회를 향하여 인류 역사는 달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공산사회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이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그 운동의 배경이 되는 이론, 혁명 이론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이제 개발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란 뭐냐? 공산주의라는 말은 이 커뮤니즘, 영어로는 커뮤니즘이라 그러는데 커뮤니즘은 꼬뮤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는 건데 꼬뮤네는 뭐냐면 이 공유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공유재산. 그래서 커뮤니즘, 공산주의는 공유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유제도. 그러니까 즉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도. 그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제도에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사적 소유 제도를 폐지하고 공적 소유, 공유제니까. 그러니까 즉 국가가 모든 걸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민이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말은 그렇듯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내가 인민으로서 뭘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나도 소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산사회에서 인민은. 아무것도 소유 못해요. 누가 소유하냐면 국가만 소유해요. 국가가 하나의 소유 주체예요. 소유주예요. 그래서 국가가 소유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누가 소유한다는 거겠어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 또 그와 함께하는 지도자들, 국가 지도. 누구예요? 공산당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당 독재를 한다고 딱 막스가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공산당 독재이기 때문에 공산당원들이 뭐예요? 그 국가의 상류층 지도자예요. 그러므로 이 결국은 누가 소유하는 거냐면 말은 공유제도지만 실제로는 고위 공산당 당원들이 모든 걸 다 소유하는 제도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막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나타나기 전에도 공산주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의 뭐 퓨리에, 프루동, 뭐 생시몽, 또 영국의 오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도 이제 그게 다 보여주는데,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이 평민들이 막 사회를 다 때려 부시고, 귀족들 다 모가지 쌍뚝 다 그냥 길로틴에 넣어서 다 썰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막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혁명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공포 정치도 하고, 로베스피에르 때 그래갖고 뭐 우유값 파동 그때 설명했죠. 모든 어린아이들이, 평민의 어린아이들도 우유를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유값을 동결하고 뭐 이래가지고 거꾸로 막 우유값이 더 비싸진 사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게 다 뭐냐면은 이 평등 사상이에요. 평등 사상.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그 평등 사상이 중요한 기능을 해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자유와 박애와 평등, 그래가지고 그 평등은 뭐야? 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의 이념이 평등 사상이거든요. 평등. 그래서 이 막스 이전에도 각종의 이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론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런 그 공산주의 이론들은 대체로 어떤 형태를 띠냐면은 공동체 운동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약간 좀 이제 막스가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는데, 거의 그 공상주의적 아주 이상적인 공산 사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추구하는 그런 선에서 끝나요. 그러니까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상이 너무나 동떨어진 상태에서 세상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만 말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이런 사회가 와야 된다. 그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안 하고 실제 현실에서 이거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일종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내에서 모든 걸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운동으로 가는 거죠. 공동체 운동. 그래서 솔직히 김준호 목사님의 둘의 마을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공동체 운동이거든요. 그게 뭘 공동으로 갖는 거야. 그 땅을,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공동으로 노동해서 성과는 이제 물론 n분의 1로 나누지만 그게 일종의 공동체인데, 그게 사회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준호 목사님이 지금은 막 집회 나와서 뭐 연설도 하고 자유시장 경제 지켜야 된다고 막 얘기하지만, 본인이 한 건 뭐야? 일종의 이게 초기적 단계의 공동체 운동인데,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원래 좌파였죠. 김준호 목사님도 옛날에 그 시작은 좌파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게 그 막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과학적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말. 과학적 이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론은 매우 과학적인 이론이고, 이거는 공상적인 어떤 유토피아 사회를 꿈꾸고 그런 게 아니고 실현 가능한 플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그래서 이 공상적 사회주의, 유토피안 소셜리스트들의 그런 시도들은 다 실패하고 오류다 이렇게 하고, 막스는 자신의 주장은 과학이다. 그래서 역사 과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라는 분야를 연구하는데 그거를 연구한 이론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을
과학에서는 이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가 똑같은 조건에서 100번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오면 그건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과학이란 말도 우리가 물론 쓰지만 사회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100번씩 여러 번 반복해서. 하지만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역사는 거기에 과학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막스는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역사 이론은 과학은 아닌데 자기의 역사 이론은 과학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스의 주장이 좀 뭐랄까 지나친 주장, 자기의 주장은 옳다, 진리다, 과학이다 이렇게 맹신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란 뭐냐, 유물론 철학이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하여튼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를 마칠까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주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궁극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